자, 지학사 출판사 1단원에 있는 소설 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같이 보강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별이라는 작품은 바로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가 지난주에 시에 대해서 배웠죠? 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화자, 정서, 함축, 운율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바로 시에 대한 설명이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별이라는 작품은 바로 이 소설이에요. 자, 일단 소설이란 어떤 특징을 가진 유형인가? 자,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인물 사건 배경이 있죠? 일단 이 단어들이 나오면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소설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허구적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가의 상상력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소리지. 작가의 상상력. 조금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허구적이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에는 서술자가 있다. 시에는 화자가 있다면 바로 소설에는 서술자라는 게 있어요. 서술자. 그러니까 서술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소설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들 대화 장면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 장면 빼고 약간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바로 서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이라는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습서에 이제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바로 3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31페이지. 자, 이 별이라는 소설은 일단은 자연에 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즉, 배경이 되는 자연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디 나타나 있는지 우리들은 찾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인물의 섬세한 감정 묘사 등을 통해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네. 아하!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섬세한 감정 묘사도 드러나 있구나. 즉, 인물의 감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제는 이거죠.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소설 하면은 항상 이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자, 이 소설의 시점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은 서술 부분에 나,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걔는 1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나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내가 곧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주인공인 나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드라마나 아니면 책이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누구야? 바로 주인공이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나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심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심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근감. 자,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친구랑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우리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주인공인 나의 심리가, 즉 이 나가 우리 독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주인공인 나에게 아주 친근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1인칭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혹은 작품 밖에 있는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소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하는 부분에, 대화 장면 말고 서술하는 부분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면, 자, 제가 항상 작품마다 이 특징 나와 있는 건 무조건 알아들어야 겠죠? 이게 다 시험 선택지 문항에 나올 수 있다. 자, 이 별이라는 소설의 특징은 천상과 지상 그리고 별과 인간을 대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간의 순수성을 추구한다. 아까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양측의 순수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 두 번째, 전체적으로 크고 두드러진 갈등 구조 없이. 이게 중요해, 얘들아. 일반적으로 소설 같은 경우는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갈등이 완전 100%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뚜렷한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 소설의 특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물의 내적 갈등이나 약간 고뇌, 분노, 고민, 이런 인물의 내적 갈등이나 혹은 인물과 다른 인물과의 갈등,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별이라는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보면은 나가 있죠. 나. 그렇다면 아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겠다. 그렇다면 1인칭이겠죠? 그렇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야. 자, 내가 리브로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기래요. 아하, 그렇다면 이 소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는, 양측인 나가 바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뒤에 별 붙여주세요. 과거 회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양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산속에 지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가, 과거의 양치기가 굉장히 반겼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꼬마 미아로 그리고 노라드 할머니. 이 대상들이 바로 화자가 반기는 대상이야. 왜일까? 아무래도 양치기는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쉽게 먹을 것을 구하거나 뭐 마트에 가거나 이러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꼬마 미라와 노라드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양치기와 같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아루와 할머니를 보면은 이 양치기는 굉장히 반가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계속 살다 보니까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 양치기 나의 심리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대상들을 볼 때면 이 양치기 감정이 어떻대? 바로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서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양치기 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기분이가 좋대요. 행복하대요.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약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은둔 수도자 그리고 피해본 집안 수쟁이, 얘 같은 경우는 화자가 아니죠. 서술자가 그렇게 반기는 대상들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물론 얘네들도 가끔씩 산꼭대기에 올라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도 없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치기 나의 외로움을 약간 달래주기는 조금 어려운 대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보다는 얘네가 더 반갑다라고 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뭐 미아루나 이거 노라드 할머니도 좋긴 좋지만 바로 다음 한번 읽어보자. 이 양치기 나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 댁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래.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나의 주인 댁의 따님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가씨죠. 가장 예쁘대요. 자, 그리고 그에게 너무 관심 갖는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축제나 밤샘 파티는 굉장히 많이 가고, 그리고 여전히 구애하는 남자들은 많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람들만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 스테파니트 아가씨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 아가씨 파티 자주 가요? 약간 뭐 결혼한 남친이 있대요? 약간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야, 넌 양치기 주제에 뭐 그런 고귀한 아주 그 신분 높은 아가씨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네 주제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대답하겠다. 뭐라고? 나도 사랑을 할 나이야. 20살이야. 사랑을 할 나이야. 그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다 라고 자기는 대답하겠대요. 그렇죠? 즉 여기서 일단은 약간 스테파네트 아가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이 아가씨는 양치기 신분인 나와 다르게 약간 조금 높은 신분의 아가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부잣집 공주님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뭐 어쨌든 뭐 스테파네트 아가씨한테 관심이 있는 나라는 건 우리가 알았고 어쨌든 맞아 한번 읽어보자. 자, 그러면 어느 일요일 보름마다 꼬박꼬박 오는 보급품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꽤나 시간이 가다 않아요. 보통 같은 경우는 약간 노라드 할머니나 아니면 꼬마 미아루가 이제 산꼭대기 사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 혹은 보급품 이런 거를 갖다 줬는데 이날 따라서 뭔가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일까? 뭐 언젠가 오겠지.
근데 지금 날씨가 어때? 비바람까지 몰아쳐요. 그죠? 약간 노새도 말리나 당나귀 같은 노새도 약간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왔어. 사람이 왔어요. 자, 오후 3시쯤 되니까 하늘이 환해지면서 사는 물기가 햇빛을 바질거렸고 나무에서 뚝뚝뚝 물소리와 그림을 펴가버리는 소리. 자,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자연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얘들아. 자연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얘들아, 분위기가 여기랑 여기 분위기가 어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측이 나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나의 심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자연 배경이 뭐야? 바로 거센 바람이야. 그렇다면 이런 약간 좋지 않은 날씨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의 심리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자, 반면에 오후 3시가 되니까 어때요? 자연이 지금 다시 환해졌어요. 그쵸? 그렇다면 뭐 처음에는 얘가 걱정이 됐겠지만 이렇게 자연이 환해지면서 뭔가 다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마저 읽어보면은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은 미아루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보면은 약간 독자와 대화하듯 서술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약간 재미로 선택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누가 왔냐면은 바로 내가 좋아하던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왔대요. 아주 높으신 분이 산꼭대기에 사는 양치객에게 보급품을 전해주려고 아주 높으신 분이 직접 행차하신 거야. 무슨 일일까? 그치? 자, 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직접 왔냐? 자, 일단 평소에 오던 꼬마 미아로는 아프고 그리고 노라드 할머니는 휴가래요. 그래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직접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꽃 모양 리본을 내고 반짝거리는 치마, 그리고 약간 레이스 장식으로 이렇게 치장한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인물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인물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던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보니까 귀여운 사람, 약간 좀 사랑에 빠진 것 같죠? 그쵸? 여기서도 약간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가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다. 자, 얘들아,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런 거를 바로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건 약간 속담이랑 비슷해요. 겉으로 드러난 단어를 가지고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표현을 바로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저게 무슨 뜻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다. 그만큼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몰랐으면 적어주세요. 아시면 안 적어도 됩니다. 네, 이런 뜻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아시겠죠? 다음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면 관용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면 다음 비유적 표현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저 관용 표현의 뜻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을 것만 같았대. 내가 그렇게 아가씨를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다. 굉장히 약간 설레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자, 평소에 이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쩌다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는 겨울철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하는 집을 들어가면 아가씨는 성격이 생기 발랄하긴 해. 하지만 하인들에게는 말을 건네는 법은 없었어. 그리고 언제나 예쁘게 입었고 살짝은 조금 으스대는 모습도 보이길 해.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야? 약간 아가씨와 내가 조금 가까이 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양측의 신분이고 아가씨는 약간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가씨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정적 표현이 아니야. 아가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싸가지 없는 여자 이런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렇게 높으신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대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한테 보급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만한 일 아니겠어요? 역시 우리 독자에게 이야기하는데 표현된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아시겠죠? 보면은 이 나라는 양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한 그런 청년인 것 같죠? 약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약간 가까이서 봤다고 굉장히 들떠는 굉장히 순수한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바구니에 담은 것을 꺼내고 나자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대요. 그치?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아주 약간 고귀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약간 산 속의 산, 약간 산이라는 약간 그런 험한 곳을 와본 적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대.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아가씨도 참 호기심이 많은 그런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우와, 여기 뭐징? 약간 이러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아가씨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여기 사는 거야? 항상 여기서 혼자 지내니 얼마나 심심할까? 지금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나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을 해? 무슨 생각을 해? 나한테 약간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아가씨의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이 아가씨도 약간 귀여우면서 약간 순수한 그런 인물인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속으로는 네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왜겠어? 부끄러우니까, 수줍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줍음이 많고 순수한 나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아가씨도 내가 그렇게 약간 수줍어하는 거를 눈치챘던 것 같은데 글쎄 이 장난스러게 아저씨를 짓궂게도 나는 한층 더 보는 속에 만든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대요. 자, 나의 성격에 비해서 이 아가씨의 성격은 굉장히 약간 재미지고 장난꾸러기고 밝고 쾌활한 그런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일단 읽어야 되냐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를 꼭 중심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은 혹은 저 대사를 친 인물의 의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제 나한테 스테파나 아가씨가 말을 걸어요. 너 여자친구 있어? 뭐 가끔 만나러 올라와? 뭐 자주 만나?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는 분명 황금 여수일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아니면 산봉우리만 타고 다닌다는 에스텔의 요정이구나. 자, 굉장히 약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나한테. 그쵸? 자, 그렇게 나한테 장난을 치면서 까르르 예쁘게도 웃으면서 얼른 가려고 서두르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꿈만 같은 거야. 지금 아가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아가씨가 바로 뭐 같았다? 에스텔의 요정 같았다. 자, 에스텔의 요정이 뭐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약간 환상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에스텔의 요정이.
그 에스텔의 요정이 아가씨 같은 거야. 반대죠. 그 아가씨가 에스텔의 요정 같은 거야. 왜? 굉장히 나한테는 높은 존재야. 자주 대했던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굉장히 신비스럽겠죠.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얼른 가려고 서두른데, 즉 금방 내 앞에서 약간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를 에스텔의 요정에 비유를 한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약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뭐뭐와 같다. 이거는 무슨 비유법이라고 하죠? 자, 바로 지규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도 문제를 알 수 있겠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님은 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렇게 비탈진 오솔길로 아가씨가 사라지자 노새발굽이 땅을 치면서 이리저리 구르는 자갈도 하나가 내 가슴에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대.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아가씨가 떠나갔을 때 아쉬워하는 나의 심리를 비유를 활용해서 표현한다. 여기서도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어떤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가씨가 떠나갔을 때 아쉬워하는 그런 나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소리가 귀에 오래오래 들렸대. 그 서운함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행여 내 꿈이 사라져버릴까 움직여 엄두도 못 내고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다. 자, 여기서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약간 조금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대화를 하면서 살짝 약간 환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잖아? 그쵸? 그런 그 여운을 잊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이 사라져버릴까 움직여 엄두도 못 내고 마치 잠에 취한 사람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 그 약간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잊기가 싫어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줄. 저녁이 다 되어 불짝이 저 아래쪽까지 거꾸로 빛깔을 변하기 시작하고 양들이 우리 위에 들어가려고 울어대며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모여들 꾸려. 자,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저녁이죠. 그쵸? 지금 보면은 이 구절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저녁이라는 시간대의 숲속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역시 자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묘사를 아주 감각적이고 별표처럼 제가 감각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주면서 표현했다. 감각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주면서 표현했다. 자, 왜 감각적이고 생생할까? 여기 거푸른 빛깔 뭐야?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양들을 우리에 들어가려고 울어댄대요. 여기서는 청각적 묘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 묘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중요해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체크해 두시고. 자, 내리막길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저녁 때. 지금 아가씨는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데 근데 누가 나를 부르나 봤더니 떠나간 줄 알았던 스테파네타 아가씨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라 춥고 두렵고요. 그리고 몸이 흠뻑 젖었대요. 몸이 흠뻑 젖었대요. 뭔 일일까 갑자기, 그치? 뭔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약간 아가씨가 마을로 가던 도중에 강물에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약간 저녁 때라 무섭기도 하고 약간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몸을 던져 떠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르그강이 저 아래 산기 속에서 쏟아진 비로 칼칼 넘치고 있는 모양이야. 여기에 빠진 거지 아가씨가. 아저씨래요. 아가씨가.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질 뻔했다거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밤이 와버렸어. 아가씨 입장에서는 약간 농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미 다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다면 바래다 주면 되지 않냐? 근데 나도 할 일이 있어. 양떼를 지켜야 돼. 할 일이 있어. 이게 내 일이야. 안 그러면 양떼들이 도망갈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자, 그래서 다음 줄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가씨는 많이 당황스러워했대요. 그렇죠? 특히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아가씨의 심리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가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이거 쉽죠? 아가씨의 마음을 섬세하게 배려한다. 즉, 나는 배려심이 많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대화를 봐봐. 7월은 밤이 짧아요, 아가씨. 즉, 지금 약간 네가 무서운 거 알지만은 요거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가씨를 위해서 불도 피워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지만은 아가씨는 불을 줄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약간 무섭고 두려운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슬퍼하는 아가씨를 보고 나도 울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당연히 자기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동안에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자, 산의 능선 위에 나온 거라고는 뭐 먼지 같은 햇빛의 잔여 그리고 해가 떠오른 방향으로 어스프레에 마치 한 줄기 김처럼 남은 장광뿐이었대요. 즉, 밤이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아가씨가 조금 그냥 따뜻한 들어와서 좀 쉬지 약간 이랬으면 했는데 아가씨는 약간 계속 무서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밀집 위에 멋진 새 양가족발부는 아가씨에게 여기서 잘 자 라고 하고 문 앞에 나와 있었다. 자, 그런 아가씨가 안쓰럽기도 한 반면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렇게 높으신 우리 아가씨가 내가 지켜주는 가운데 쉬고 있다니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대요. 자랑스럽대요. 자, 얘들아 약간 소설 대충 읽으면은 글 대충 읽으면 약간 저 문장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런 것도 다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어는 얘들아 별거 없어요. 구절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히 읽는 태도만 기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할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국어라는 건 약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는 태도만 잘 기른다면은 어려운 문제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절을 꼼꼼하게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서술자 혹은 인물의 심리, 의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요것만 조금 보면 돼요. 알겠죠? 그때까지 하늘에 그렇게 깊게 보이고 별들이 그렇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대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연을 묘사하고 있죠? 왜 이런 자연 묘사를 하는 거야?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야. 이 자연 묘사를 통해서. 아시겠죠? 저 관계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는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무렵에 갑자기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자는 줄 알았더니 밖으로 나와요. 잠이 안 왔던 거지. 자, 그래서 양들이 몸을 뒤척이면서 건축가 부석되거나 아니면은 양들이 잠결에 애매 소리를 낸 거에 깬 거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불이나 쬐자 이렇게 생각했나봐 아가씨가. 즉 아가씨가 내 옆에 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가씨가 나를 향한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간 처음에 아가씨가 약간 나에게 약간 장난을 치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또래 남자였잖아, 그치?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근데 약간 지금 자기가 강물에 빠지다 보니까 낯선 남자랑 밤을 새게 생긴 거야. 얼마나 약간 무서웠겠어,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쵸? 하지만 그랬던 아가씨가 내 옆으로 왔다는 것은 나를 향한 경계, 즉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저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그런 아가씨를 본 나는 약간 암사슴 가죽을 아가씨한테 약간 덮어주고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보면 알 것입니다. 잠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아, 네. 자, 잠깐 실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봤다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군대에서 약간 행군 훈련을 하는데 밤을 새서 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정말 새벽 2시, 3시, 4시 막 이때 이제 계속 이제 걸어 다니는 거지. 딱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평소에 자고 있던 시간에 군인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았구나. 약간 그런 내가 몰랐던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평소에는 약간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시간에 밤을 새워봤다라면은 그럼 모두가 자는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일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거를 바로 신비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말하는 신비로운 세상이란 무엇이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군대를 얘기했지만 얘한테서 밤을 새면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세상이란 바로 다음 문장이다. 샘물은 낮보다 한결 또랑또랑한 소리로 노래하듯 흐르고, 자, 그리고 연못은 작은 불꽃을 밝히고요. 산에 보는 정령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허공 중에 뭔가 슥슥 지는 듯한 소리, 알 수 없는 소리들,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들이 쑥쑥 커오르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이게 바로 얘가 말하는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 밤 시간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묘사를, 이런 자연의 신비를 바로 신비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드는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존재와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존재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여기 위에 나타나 있죠? 사람이나 동식물을 뜻해.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식물은 낮에 움직이니까. 하지만 그 외에 약간 자연물들은 다 밤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바로 샘물, 연못, 산, 이런 자연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도 꼭 구분해 주세요.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자, 이런 걸 익숙하게 접해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서울 거다. 왜냐면 약간 귀신 같잖아, 그쵸? 그러니 우리 아가씨도 무서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던 거지, 아가씨도. 그런 소리들이.
밤에 약간 슥슥슥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이 아가씨도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아시겠죠? 자, 바로 그 순간 예쁜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서 확 스쳐가대. 그렇죠? 자, 뭔가 분위기 좋아요 지금. 자, 그 별똥별을 보고 무서워하는 아가씨가 저게 뭐야 하고 역시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아하, 그렇다면 저 별똥별이 뭐야? 아가씨와 내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즉, 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내가 대답해주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참 말 잘해요, 이 사람. 그치? 내가 대답하여 성으로 갔습니다. 아가씨도 하나 성으로 긋고 아주 잠시 골똘히 뭔가 생각이 깊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있었대. 이거 또 물어봐. 그렇다면 너희의 양치가 정말 마법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별들과 훨씬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지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씨도 참 순수하죠? 그래서 아가씨는 한 손으로 얼굴을 받친 채 천상의 작은 목동처럼 앉아서가 좀 두르고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대요. 굉장히 약간 순수하고 귀여운 그런 아가씨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아까처럼. 자, 그래서 처음에 무서워하던 아가씨도 약간 그 별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감탄합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랑 굳이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성자크의 길이 약간 어떤 별자리인지 아니면은 뭐 이 영혼들 수에는 어떤 별자리인지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약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글을 읽지 않으면, 글을 대충 읽으면 틀린다. 읽으면 맞고 안 읽으면 틀린다.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요 태도만 잘 읽어주세요. 꼼꼼히 읽으려는 태도. 전체적인 주제 혹은 대략적인 분위기만 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저 한번 읽어보자. 자, 별 주위로 별들이 잔뜩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요거야. 뭐뭐 하듯이. 이것도 직유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약간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이런 것도 다 직유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쭉쭉 각각의 약간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뭐냐면은 지금 별들에 대해서 나가 굉장히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별을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묘사를 한다던가, 그렇죠? 굉장히 약간 그런 묘사된 내용들이 굉장히 보면 되게 예뻐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서정적인 분위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다. 글 속의 상황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남녀가 사이좋게 둘이 단둘이 앉아가지고 하늘에 예쁜 별을 묘사하고 있어.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상황 자체도 낭만적이고요. 그리고 별들을 묘사하는 내용도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분위기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렵진 않은 내용이지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계속 뭐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별들의 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데 뭔가 상큼하면서도 여릿한 것이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 즉 아가씨가 내 어깨에 기대어서 잠이 들어버린 거지. 굉장히 약간 낭만적이죠. 로맨틱하고. 자, 그리고 그런 아가씨를 굉장히 상큼하고 여릿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아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가씨는 이렇게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 자, 지금 시간 어때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감각적으로 역시 묘사한 것이다. 그쵸? 시각적이죠? 색깔 나왔으니까. 자, 이런 새벽빛으로 하늘의 별빛을 발해 마침내 안 보이게 될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저기 아까 아버지 아가씨가 나한테 기대고 그런 아가씨를 위해서 나는 계속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여기 나는 아가씨의 자는 모습을 계속 쭉 지켜보여. 내 존재 깊은 곳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껏 오직 선한 생각만을 내게 주었던 이 밝은 밤에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아가씨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되었대요. 자, 보면은 선한 생각, 굉장히 순수한 나의 성격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자. 우리 주위에는 별들이 커다란 양떼처럼, 야, 역시 또 나왔다처럼 지글퍼 유순하게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은 채로 난 이따금 그려보곤 했다.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잇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찾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별은 누굴 뜻하는 거야? 바로 아가씨를 뜻하는 거겠지. 그렇죠? 아가씨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가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굉장히 여리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아가씨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아가씨를 굉장히 여리고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큰 갈등이 없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리고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학습 활동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 학습 활동이 다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일단 4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 작품의 주제는 순수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굉장히 서정적이고 로맨틱, 낭만적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이 글도 마찬가지로 별에 대한 글이야. 그런데 소설의 별과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자, 밑에 예시답안 한번 가보자. 이 소설에 나타난 나의 별자리 이야기와 위에 제시된 별자리에 관한 글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글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이야. 이거 중요해. 단순히 별자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약간 문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적이고 낭만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하지만 별이라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유적 표현도 많아요. 그렇죠? 약간 별을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모모처럼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상황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성이 있기 때문에 소설 작품이 더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게 중요해 얘들아.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여기 있는 글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소설의 별자리에는 비유나 그런 비유를 포함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 있다. 그래서 낭만적이다라고 합니다. 요 두 글의 차이점을 꼭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알겠죠? 자, 그리고 49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 제가 이 소설 별이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배경 묘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 상황의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적어주세요. 배경의 기능 첫 번째, 배경의 기능 첫 번째, 분위기를 드러낸다. 두 번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배경의 기능을 바탕으로 49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 이 사진을 봐봐. 이게 메밀밭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예뻐 보이지 않니? 그치? 자, 반면에 이 나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메밀꽃이 핀 그런 상황을 글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즉,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는 사진이야. 그치? 자, 사진의 효과는 뭐야?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느낌을 전달해줘. 이거 적어주세요. 사진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해줘. 자, 반면에 아까랑 비슷해 얘들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자. 밤중을 지닌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대요. 자, 그리고 산원에 난 온통 매일같이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그 무탄 달빛. 자, 지금 의인화하고 있고요, 직유법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 표현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 같은 달 역시 직유법. 자, 보면은 여기서는 이 메밀꽃 핀 상황을, 즉 배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진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글 중에서도 직유, 의인법 이런 것 같은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가의 사진과 나의 소설의 차이다. 알겠지?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져. 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 배경을 언어로 묘사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해야 돼. 요거 중요해. 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사진이 아니라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지. 사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진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소설은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자가 상상을 해야 된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언어가 그냥 글이 아니라 이런 의인법과 직유법 같은 문학적 표현 혹은 비유적 표현과 같은 굉장히 약간 낭만적인, 서정적인 그런 표현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글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자의 상상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강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학원 와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